이어서 최근에 사태가 심각한 해킹과 관련해 오늘 뉴스에서 종합적으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해킹 사태의 조사 등 책임이 있는 정부 담당 부처들이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기업 신고가 없이도 조사를 벌이거나 혹은 해킹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예고됐는데 자세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네, 일단 대책 이야기를 하기 전에 KT가 또 새로운 신고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KT는 기존 무단 소액 결제 사태 외에도 추가로 서버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을 발견하고 어젯밤 11시 57분에 한국인터넷증원에 신고했습니다. KT는 SKT 사태 이후 외부 보안 전문 기업을 통해 진행한 보안 점검으로 어제 저녁 인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규모나 어떤 서버가 해킹됐는지는 확인 중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소액 결제 사고와 관련해선 362명에게서 2억 4천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2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롯데카드에선 297만 명의 CVC 정보 등을 포함한 민감 개인 신용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정 사용 사례는 현재까지 없고 추후 가능성도 낮다고 금융위원회는 보고 있지만 취약점에 대해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해킹에서 유독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데 처음에는 기업이든 정부든 별일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다가 점점 사태가 심각해지고 또 그때마다 정부가 조사를 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소모적인 패턴인데 어떤 대책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네, 사실 이번 KT 것만 해도 앞서 SKT 사태 당시 정부는 전 통신사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 결과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었는데요. 결국 KT는 서버까지 해킹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SKT 서버에서 발견된 문제점만 점검해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는 공색한 변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뒤늦게나마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국정원과 개인정보위원회, 과기정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총동원돼서 종합보안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기업이 고의적으로 해킹 신고를 지원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고 해킹 정황을 확보하면 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또 CEO와 CISO 책임을 강화해서 결과에 책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이렇게 불과 몇 시간 전인 어젯밤에 또 새로운 해킹 피해를 신고한 KT와 달리 롯데카드는 물론 초기 발표보다는 훨씬 심각했지만 비교적 자세히 정리된 유출 피해를 알렸습니다. 모두 300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이게 사람마다 피해의 강도가 달라서 대응도 다르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피해 강도는 어떻게 할 수 있고 또 대응은 어찌 해야 하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일단 피해 수위마다 받게 되는 문자 메시지가 다르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제 롯데카드는 297만 명 유출 고객 전원에게 유출 여부와 조치 사항에 대한 안내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이 문자만 받았다면 CI, 가상 결제 코드 등이 유출된 것으로 현재까지 이것만으로는 부정 사용이 불가능하니 그나마 안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발급을 유도하는 메시지를 받았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롯데카드는 안전한 카드 사용을 위해 카드 재발급과 비밀번호 변경을 적극 권장한다며 앱과 ARS를 통한 재발급 방법을 안내했는데요. 이 문자를 받은 분들은 온라인 신규 등록 시 필요한 카드 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 등이 유출돼 단말기에 카드 정보를 직접 입력해 결제하는 키인 거래의 경우 부정 사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미 내 정보가 유출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재발급 절차라든지 이후의 대응도 상당히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네, 우선 일부 식별 가능 정보를 활용한 보이스피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하지 않은 카드 배송 관련 링크나 콜센터 번호로는 전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재발급을 신청한 뒤 확인하고 싶다면 금융당국이 만든 카드 배송 원스톱 조회 서비스를 활용해 카드 배송 단계부터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 휴대폰 소액 결제 등 2차 피해도 생길 수 있어서 사용 내역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이렇게 해킹 사고가 업권을 가리지 않고 터지는 와중에 만약에 해킹된다면 가장 위험한 곳은 어딜까 생각해 본다면 역시 은행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금융권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은행들 곳곳에서 비대면 대출을 중단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비대면 대출을 아예 받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터넷 뱅킹으로 신청하는 대출만 중단했고요. 가장 많이 쓰는 비대면 채널인 은행 앱을 통한 대출 신청은 가능합니다. 우리은행은 오늘부로 인터넷 뱅킹에서의 개인 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예금담보대출, 직장인 대출 등 7개 상품 판매가 중단됐는데 주택담보대출은 앱으로만 취급하고 있어 인터넷 뱅킹에서의 대출 취급은 사실상 종료된 셈입니다. 판매 중단 이유는 인터넷 뱅킹에서 명의도용 방지 시스템을 적용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인데요. 비대면 대출 신청 과정에서 명의를 도용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분증 위변조 판별 시스템이나 안면 인식, 영상 통화 등이 가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뱅킹의 경우 카메라가 없는 데스크탑에서 이용할 수도 있어서 명의 도용에 취약했던 것이 사실인 만큼 이번에 중단에 이르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신한은행은 이미 7월 1일부터 개인 인터넷 뱅킹과 슈퍼솔 앱을 통한 비대면 신규 대출 취급을 완전히 종료한 바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은행과 마찬가지로 명의 도용 방지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국민은행은 이용자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지난 2023년 9월 인터넷 뱅킹 대출을 종료했고 농협, 하나은행은 인터넷 뱅킹으로 대출 신청과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은 3분기까지 은행권에 본인 인증을 강화하라고 권고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 분담 기준을 발표했는데요. 은행권이 판매 채널을 줄여가면서까지 대응하고는 있지만 빠르게 진화하는 해킹 수법에 보안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자, 해킹 소식은 이쯤 하고 은행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하겠습니다. 은행의 이자 장사를 막고 과도한 가계부채를 단속하며 생산적인 영역으로 돈이 흐르게 하겠다. 정부의 기본적인 금융정책 기조죠. 이를 위한 규제 수치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대출을 내줄 때 은행의 부담은 늘리고 자본시장에 투자할 때는 부담을 줄이게 되는 방식인데 이게 소비자에게는 어떤 영향으로 이어질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정동진 기자. 네, 정동진입니다. 네, 우선 금융권의 자본 규제가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네, 우선 금융위원회는 오늘 오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자본규제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자본 부담은 늘리고 비상장 주식과 펀드 투자분에 대한 부담은 줄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주담대에 적용되던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올립니다. 은행이 만약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 10%를 유지하려면 주담대 자산 1조 원당 자본 부담이 50억 원 늘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주식과 펀드의 위험 가중치는 원칙은 400%에 장기 보유 목적 상황 등에만 예외적으로 250%를 적용해왔는데요.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250%를 적용하되 예외에 해당할 때만 더 높은 위험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일반 은행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까? 일단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필요한 자기자본 부담이 커지면서 새로 대출을 해줄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한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실수요자에게 대출이 못 나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모험 자본에 대한 규제를 풀어줘도 대출 규제로 은행 순이익에 제약이 생기면 모험 자본 투자 여력은 기대만큼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주담대 위험 가중치가 5%포인트 오르면 은행권의 연간 주담대 공급액 275조 원을 기준으로 자본 부담이 약 1조 3,750억 원 증가하는데요. 이를 감당하려면 이익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대출 금리를 올리는 등 소비자에게 부담을 떠넘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당기 순이익을 뒷받침하는 이자 이익이 줄면 금융지주사들의 주주 환원 정책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이어서 기업들 소식입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이 속속 신규 채용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삼성은 5년간 6만 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밝혔는데 4대 그룹의 계획을 합산하면 올해 채용 규모만 3만 명에 달합니다. 청년들의 취업난이 통계적으로 굳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개선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자세한 대기업 채용 계획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일단은 세계 1위답게 삼성의 채용 규모가 상당합니다. 이게 기존 대비해서는 얼마나 불어난 겁니까? 네, 일단 규모를 보면 삼성은 앞으로 5년 동안 해마다 12,000명씩 6만 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연간 채용 규모가 약 10,000명 규모였으니 20%가량 늘린 겁니다. 삼성 측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주요 부품 사업, 바이오 산업, 인공지능 분야 채용을 집중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지 이틀 만에 나온 발표입니다. 지난달 19일 이재용 회장은 대통령실이 미국 방문에 앞서 진행한 재계 간담회에서 대미 투자와 별개로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양지대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부가 가치 산업을 육성하도록 투자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다른 기업들의 발표 내용은 어떻습니까? 네, SK그룹은 상반기 4,000명 채용에 이어 하반기에도 비슷한 규모로 채용을 진행해 올해 8,000명을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그룹도 올해 7,200명 신규 채용에 이어 내년에 10,000명 수준으로 규모를 늘립니다. LG그룹은 3년 동안 청년 10,000명을 뽑을 예정이고요. 삼성을 포함해서 4대 그룹에서만 올해 3만 명의 채용이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이외에 한화그룹이 하반기 채용 규모를 상반기보다 1,400명 늘려 3,500명을 뽑기로 했고 포스코그룹이 5년간 15,000명, HD현대도 5년간 10,000명을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 문제와 비자 문제까지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현대차가 사상 처음으로 해외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했습니다. 현대차 주주 구정에서 외국인의 비중은 35에서 40%에 달합니다. 최근 1년의 사건들로 현대차 주가 변동성이 커지기도 했는데요. 이 시점에 현대차가 미국에서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한 배경이 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아무래도 자동차 업계 가장 큰 현안이 관세 문제와 비자 문제인데 현대차에 저 관련 언급이 있었죠. 네, 현지 시간 18일 무니오스 사장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을 현행 25%에서 15%로 낮출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무역협상 후속 합의에 빨리 도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LG 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체포됐다가 풀려난 사건에 대해선 한미가 단기 출장, 특히 전문 기술 인력에 대한 상호 유익한 해결책을 도출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투자의 상징이자 미래 모빌리티 전진 기지인 현대차 메타 플랜트 아메리카가 본격 가동에 들어갈 준비를 시작했다고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is is a major step forward in our U.S. manufacturing strategy, and they will expand production capacity by 200,000 units by 2028, with a clear focus on hybrids and battery EVs. 네, 그러니까 투자 규모도 늘리는 한편 미국에서 친환경차 현지 생산도 확대하겠다는 뜻이군요. 네, 지난해 미국에 판매된 차량 가운데 친환경차 비중은 20%입니다. 이에 현대차는 하이브리드와 제네시스 판매 확대를 통해 현재 40% 수준의 미국 생산 현지화율을 2030년까지 8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30년까지 엔트리부터 중형, 대형, 럭셔리를 포함해 18개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체 투자 규모는 지난해 발표 금액보다 7조 원 증가한 77조 3천억 원이고 미국 투자 금액은 기존 11조 6천억 원에서 15조 3천억 원으로 3조 7천억 원 늘렸습니다. SBS 비즈 윤지혜입니다. 이렇게 현대차의 빠른 협상에 대한 희망과 달리 한미 무역 협상에 변곡점이 나타날 만한 지점은 아직까지 관측되지 않고 있습니다. 협상 논의를 위해서 미국을 방문했던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새벽 귀국했습니다. 귀국 직후에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일단 여한구 본부장의 발언을 빌어서 이번 방미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부터 전해주시죠. 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5일부터 미국을 방문해 무역대표부와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났는데요. 지난 7월 양국이 관세 인하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합의했지만 세부 이행 방안과 수익 배분 문제로 협상이 교착된 상태입니다. 특히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우리나라를 거론하며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우리나라를 압박하는 상황인데요. 여 본부장은 미국 측의 한국은 산업구조와 교역 상황에서 일본과 다른 점이 많다며 단순히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미국 측에 설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는 뭐 하여튼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좀 객관적인 자료와 그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제시를 하고 그리고 뭐 최대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 자동차 관세 문제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현장에서 불거진 비자 문제도 논의가 됐습니까? 네, 여 본부장은 조지아주 현대차 LG 배터리 합작 공장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대거 구금된 사건과 관련해 미국 측의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도 사안의 심각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비자 문제를 조속히 풀기 위해 협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인천공항과 임대료 갈등을 겪어온 신라 면세점이 결국 막대한 위약금을 물면서도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매달 수십억 원의 적자가 더 손해라는 판단에서인데 신라 면세점과 비슷한 상황인 신세계 면세점의 결정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연입니다. 네, 일단 신라 면세점이 결국은 인천공항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네, 신라 면세점은 인천공항에서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커서 부득이하게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 철수로 인한 위약금은 1,900억 원입니다. 다만 당장 빠지는 건 아니고 계약상 6개월간 더 영업을 해야 합니다. 신라 면세점이 이번에 철수하는 구역은 화장품과 향수 등을 판매하는 DF1 구역이고 패션과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는 DF3 권역은 그대로 운영합니다. 이런 가운데 적자를 내던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을 철수한다는 소식에 오전 11시 30분 기준 호텔 신라 주가는 55,200원으로 전 거래일 대비 4.15%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약금을 내고 철수한다는 소식에도 주가가 오른다면 호텔 신라의 판단과 시장의 시각이 비슷했다는 얘기인데, 자, 상황이 비슷하게 처해져 있는 신세계 면세점은 어떻습니까? 네, 신세계 면세점도 임대료 조정을 두고 인천공항과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신세계 면세점은 철수 여부와 관련해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신라 면세점이 철수하기로 하면서 인천공항은 새 사업자 모집 절차에 돌입하게 됐는데요. 중국 국영면세점 그룹과 롯데면세점이 지난 2023년 입찰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만큼 이번에 다시 도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인천공항에서 부티크 구역을 맡고 있는 현대면세점도 또 다른 후보로 거론됩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전국 공항의 시설 관리와 환경 미화 등을 책임지는 공항 노동자들이 오늘 하루 파업에 들어갑니다. 노동시간 단축이나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과의 임금 단체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다면 추석 연휴부터 무기한 파업을 또 계획하고 있어서 공항 대란에 대한 가능성도 나옵니다. 류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네, 우선 이번 파업의 참여 인원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서비스, 시설관리 자회사 소속 노동자 2천여 명이 오늘 하루 파업에 들어갑니다. 두 공항공사 자회사 노동자들이 함께 파업에 들어가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파업으로 노동자들이 자리를 비우는 공항은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해 김포, 청주, 제주공항 등 전국 15개 공항입니다. 노조가 요구하는 건 현행 3주 2교대 근무를 4주 2교대로 전환하고 인천국제공항 확장 계획에 따른 인력 충원 등인데요. 사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우려되는 게 파업이 오늘 하루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노조는 오늘 하루 경고 파업을 하고 이후에도 임단협의 진전이 없을 경우 추석 연휴부터 무기한 파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환경미화와 시설관리, 보안검색 등 공항 운영과 출입국 수속에 필수적인 만큼 항공 대란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지난달 18일부터 노동자들의 쟁의 행위에 대비해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부터는 위탁사업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필수 유지 업무 인력과 자회사 내외부 대체 인력을 투입해 공항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다음 달 말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을 앞두고 경주에서 국제 역사 문화 포럼이 열립니다.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으로 토니상을 수상한 박천휴 작가를 비롯해서 국내외 작가와 석학들이 인문학 강연에 나서는데요. 그 현장에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포럼이 열리는 경주 예술의 전당에 나와 있습니다. 네, 포럼이 지금 막을 올렸죠. 어떤 내용입니까? 이번 포럼에서는 연결, 번영, 혁신을 주제로 한 다양한 인문학 강연이 진행됩니다.
가장 주목받는 강연은 오늘 저녁 7시로 예정된 박천휴, 윌 에런슨 작가의 강연입니다. 두 작가는 지난 2016년 국내 무대에 첫 선을 보인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으로 토니상 6관왕을 석권했는데요. 문화가 서로 다른 두 작가가 협업을 통해 성공을 이끌어낸 그런 여정을 시민들에게 들려줄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다른 강연들과 현장에서 향유할 수 있는 것들도 전해주시죠. 네, 내일 오후엔 호모사피엔스의 저자 조지프 헨릭 하버드대 인간진화 생물학과 교수가 인류가 문화를 이끌어낸 번영의 역사를 주제로 무대에 오릅니다. 모레는 방송을 통해 대중에도 익숙한 김상욱 경희대 물리학과 교수가 과학기술 혁신이 번영으로 이어지는가를 주제로 강연에 나섭니다. 포럼은 오늘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이어지는데요. 이곳 경주 예술의 전당 앞 분수광장에서는 온 가족이 열릴 수 있는 북페스티벌이 열리고 예술의 전당 내 알천미술관에서는 국내 현대미술의 대가인 이중섭과 박수근, 김환기, 장욱진 화백의 명화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역사문화 포럼이 열리는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고령화 등의 이유로 한국은행이 더 이상 금리를 낮추기 어려워질 경우 대출 지원 제도 등을 통화 정책의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급속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실효 하한 금리 도달 가능성이 있다며 선진국이 활용하는 비전통적 통화 정책을 한국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지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금리 인하를 대체할 통화 정책 수단으로 한은의 현행 금융 중개 지원 대출 같은 대출 지원 제도를 제안했습니다.